아침인가요? 네, 좋은 아침이네요. 제가 지금 강의실 들어오면서 1층에서도 쭉 걸어왔는데 2명의 학생에게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네. 시험 결과를 아마 확인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메일에 말씀드린 대로 83.2인가 아마 평균이 그렇게 나온 것 같고 평균보다 좀 높은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겠죠. 물론 레인지가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최고 점수가 97점. 최저 점수는 말하지 않을게.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얘기했다시피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학점은 어쨌든 이제 30%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70%는 여러분들 코멘트, 출석, 그다음에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 잘 해서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하는 걸 충분히 숙지했을 테니까 아마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특히 논술식, 서술식 문제를 채점을 하면서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를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나름대로 거리의 증가라든지 혹은 물질 순환의 균열, 신진대 균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식품 체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약간 좀 놀라기도 하고 좀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뛰어난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더 정비가 되면 다 시험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기말고사는 다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기 이야기죠. 삼겹살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삼겹살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의 어떤 고기 먹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를 했고, 그거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한국의 사회 변동하고 깊이 관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기는 귀한 것이었지만 그나마 돼지고기가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고기였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특수한 사건은 이제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특히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특정 부위, 안심이나 등심 부위, 돈가스용 고기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들이 어떻게 보면 과잉 공급되는 국내 시장에. 그래서 일본으로의 수출 혹은 외화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축산업에, 특히 돼지 양돈 사업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돼지를 키워서 수출하고 남은 부위가 국내 시장에 많이 출하되면서 대중적인 어떤 음식으로서의 여러 가지 돼지고기 음식들, 순댓국이 됐고 족발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됐고, 삼겹살이라고 하는 부위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하나 이제 국내적인 어떤 조건은 한국의 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광부들이 약간 속설처럼 삼겹살, 비계가 많은 부위를 먹게 되면 그게 폐 건강이 좋다, 혹은 분진을 쓸어내린다라고 하는 속설, 과학적인 근거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삼겹살을 즐겨 먹고 일종의 하루의 노동의 피로를 푸는 그런 음식으로서 특정한 공간에서 공유되다가 이제 도시의 근로자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 강한 노동 강도의 끝에 모여서 삼겹살 먹는 이런 음식으로 7, 80년대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점점점 대중화되면서 90년대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회식 문화를 위한 고기로 삼겹살이 자리 잡게 되죠.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유학을 갔다가 93년도에 귀국을 했어요. 93년도 초에. 그래서 뭐 시간 강사하고 뭐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라고 하는 국제지역연구소에서 포스트학을 하고 있을 텐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기억이 나요. 만났을 때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지금은 대우 빌딩이라고 하고 다른 빌딩인가요? 큰 빨간색 빌딩이 있거든요. 그 빌딩. 그 옆에 이제 삼겹살집이 많아서 거기서 회식들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도 대학 동창을 만나도 거기서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삼겹살을 그렇게 굽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유학 가기 전에는 삼겹살이라고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유학을 가 있는 80년대 중반부터 93년 사이에, 그때만 해도 유학 가면 사실은 뭐 한국 들어오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구우다가 한 번, 석사 한 번 하고 나서 들어오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짜장면이 아니라 삼겹살을 사주더라고요. 그 삼겹살을 그때 먹으면서 굉장히 신기해했던, 삼겹살에 소주를 부으면서.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회식 음식으로 삼겹살이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 하여간 뭐 테이블마다 와이셔츠를 입은 회사원들이 서울 중심부에 모여서 고기를 먹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사회학적으로 약간 해석을 한 거죠. 굉장히 어쨌든 8, 90년대를 통해서 한국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아마 97년 IMF 이후로 이제 이런 회식 문화가, 집단주의적 문화가 좀 이렇게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소위 말하면 조직 공동체, 조직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식이었고,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가 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저녁 8시, 9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우르르 나가서 같이 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하루의 피로를 풀기도 하고, 뭐 임원이나 간부들 욕하기도 하고, 뭐 뒷담화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 먹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소고기보다 훨씬 저렴하게 접근성이 높은 고기. 그래서 그런 사랑방 역할을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직장뿐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많이 확산되고, 또 이제 한국이 뭐 한류라든지 관광 문화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이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거의 뭐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한테 보실 때 삼겹살이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 문화 가운데 하나로, 특히 중국, 지금은 중국 여행객들이 꽤 많이 줄었지만 한창 중국인 관광객이 많을 때 선호하는 음식 1호가 삼겹살, 2호 치킨,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상위권에 드는 그런 음식이 됐죠. 그래서 한류 음식의 하나로 부상했다. 그래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즉 삼겹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회의 변동 과정 가운데서 진화와 변신을 계속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고기 가운데도 사실 옛날 분들은 삼겹살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뭐 경험이 전혀 없어요, 사실. 돼지고기는 기껏해야 뭐 양념갈비 정도, 아니면 뭐 볶아서, 안식 같은 거 볶아서 먹었다, 뭐 이 정도 얘기하지, 아니면 무슨 뭐 김치에다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좀 넣는다, 뭐 이런 식이지. 근데 이제는 구이로서의 고기가, 돼지고기가 굉장히 이제 크게 부상을 하고, 그 가운데도 삼겹살, 그죠? 용도별로 보면 구이용, 그죠? 46%, 불고기, 수육, 보쌈 이런 식인데, 뭐 보쌈 같은, 그 전에 수육 같은 거, 보쌈 같은 걸 많이 먹었죠. 특히 이제 곧 김장철인데, 김장철에 보면 돼지고기 삶아서 이제 속지랑 혹은 뭐 배추잎이라는 게 싸먹는 이런 음식들이 뭐 그나마 옛날에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구이용으로, 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그리고 먹는 거죠. 그리고 구이용의 뭐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삼겹살이죠. 여기 나온 거죠. 물론 이제 그 선택을 복수응답을 했기 때문에 합의 100%가 넘어가죠. 그죠? 이 통계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선호하는 구이용 고기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을 선택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이제 모둠 이렇게 해서 삼겹살과 이것저것 섞어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도 삼겹살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돼지고기 축산업, 양돈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고 대부분의 부위들은 사실 뭐 이렇게 수입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위들이 이제 수입 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삼겹, 앞다리, 목살 이런 부위가 있는데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는 EU나 칠레 이런 나라들에서부터 수입을 하고 12만 8천 톤 1년에 거의 12만 9천 톤 정도를 수입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앞다리, 목살이라는 부위도 앞다리 같은 경우는 주로 제육볶음이나 김치찌개 이런 데 쓰이고 삼겹은 거의 뭐 대부분 부위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이 참 이제 그 전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마블링이 잘 된 그런 소고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비싸서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구이용 회식 문화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달 음식으로 특히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린다 그러면 치킨도 많이 먹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쌀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 한국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 고기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지금 슬라이스 해가지고 공장에서 찍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요즘에 배양육에 관한 논의들이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세포를 또 추출해가지고 배양해서 공장형 축산의 대안이다, 뭐 이런 논의들이 또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아직 그 길은 요원한 것 같고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에는 뭐 다소 사진이 좀 이렇게 좀 흉하긴 한데 어쨌든 보통 공장형 축산, 팩토리 파밍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고 보다 이제 학술적인 개념은 집중 사육형 축산이죠. CAFO라고 해요. CAFO,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그래서 가둬놓고 feeding.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전통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먹는. 그러니까 이제 가축 집가 동물 축자, 가축 축자에서 가축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데 그 가축들 이제 소나 돼지나 닭이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죠? 동물이고, 뭐 자연 상태에 있던 것들을 아마 이제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조금씩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먹는 부산물을 가축들이 먹는, 개가 댕댕이라거나 강아지도 사실은 워낙 유전학적으로 늑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늑대들 가운데 굉장히 좀 친화성이 있고 사람들과 이렇게 좀 소통을 잘 하는 그런 늑대들을 계속 교배를 통해서 사람과 동반하는,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도메스티케이트 시킨 거죠. 그러면 집에서 이제 같이 살도록.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뭐 옛날 얘기 자꾸 해서 그렇긴 한데, 저희도 이제 개를 계속 키웠거든요. 근데 개는 이제 항상 마당에 집 지키는 게 개였어요. 저는 물론 어렸기 때문에 개를 무척 좋아해서 하여간 뭐 학교 갔다 오면 막 껴안고 놀고 그랬지만, 근데 그 개의 밥은 뭐였을까요? 지금은 뭘 먹죠, 다 사료, 막 유기농 사료를 먹기도 하고 수입 사료도 먹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보통은 개밥은 개밥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먹은 음식의 찌꺼기를,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따지면 그 개의 입맛도 주인집 사람들의 입맛과 이렇게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선호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화 과정을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고, 그래서 뭐 저희 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조모님은 다 경상남도 쪽,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생선을 많이 드셨겠죠, 그죠? 저희 어머니는 인천, 충남에서 인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역시 또 생선을 좋아하셨어요. 꽃게, 생선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항상 이제 명절 때도 생선, 좋은 생선을 구해서 차례상에 올리는 이런 게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워낙 생선을 좋아하시면 거의 몇 끼마다 약간 생선 한두 도막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먹고 나면, 사람들이 먹고 나면 그냥 가시, 뼈 이런 것들에다가 그냥 밥 남은 거, 혹은 뭐 누른밥, 하여간 찬밥 이런 거 끓여가지고 그냥 얹어가지고 주면 강아지가 먹고 그랬어요. 마당에 이제 개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놓으면 좋다고 먹고 뭐 이제 그랬죠. 맛있다고 먹고 그랬는데, 되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내 그때만 해도 이제 아파트가 아니니까 단독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그 단독주택에 마당에서 개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비바람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누가 오면 막 멍멍멍 짖으면 누구 왔구나 뭐 이렇게 위험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일부러 조그마한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놓고도 그런 어떤 그런 용도로 이제 개들이 사육이 됐겠죠. 근데 어쨌거나 동물은 자신들의 먹이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점점 가축화되면서, 도메스티케이 되면서 그 동물들의 입맛도 이제 계속 변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돼지나 소나 닭이나 자연 상태에서 그들이 먹는 그런 먹이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보통 소는 뭘 먹었을까요? 한번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 풀을 먹었어요. 풀을 먹었죠. 그 다음에 돼지는 굉장히 약간 옛날부터 잡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뭐든지 잘 먹는 게 돼지였고, 그 다음에 닭은 사실은 어미닭하고 병아리, 새끼닭, 병아리들이 같이 모이지를 해요. 같이 이렇게 부화가 되면, 저는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외갓집 가서 이렇게 보던 기억이.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식물 같은 것도 먹지만 벌레 같은 것도 막 잡아먹고 이런 게 닭이었어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둬서, 좁은 공간에 가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먹이를 먹게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가축을 이런 개나 소나, 개가 아니라 소나 닭이나 돼지를 순전히 이제 고기용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가둬놓고 키우고, 최대한 운동량을 줄이고 체중을 많이 불리고, 심지어 소는 마블링을 위해서 근내 지방도를 높이고,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고유의 먹이를 먹어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예요. 뭘 먹여야 되냐면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 특히 콩이나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사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뭐 공식적으로, 때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사료를 먹여요. 동물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렌더링.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부산물 이런 것들을 갈아서 이제 곡물 사료에 이렇게 같이 보충을 하는 거죠. 단백질 사료가 굉장히 그 가축의 체중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우병 같은 경우가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여러분들 광우병 들어보셨나요? 광우병? 아마 지금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뭐 잊혀져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광우병이 맨 처음 발생한 지역이 어디죠? 혹시 아세요? 광우병. 자본주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미국은 자본주의가 꽃이 피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자본주의가 처음 이렇게 공장제 노동, 산업혁명, 영국이죠. 그리고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뭐였죠? 처음에 초기 자본주의에서 소였을까요? 돼지였을까요?
아니면 양이었을까요? 1, 2, 3 양이었죠. 양모산업, 양모, 인클로저 이런 거 아마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나 이런 데 들어보셨을 텐데 양을 이제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방적기부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섬유공업하면. 어쨌든 광우병은 광우, 미칠광, 소우죠, 그죠? 소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양이 이제 그 광우병 증세를 보이게 되죠. 근데 그거는 결국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광우병에 걸린 양의 고기를 양에게 사료로 먹이면서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을 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소에게까지. 그래서 그 뭐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광우병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있다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그 현대 축산업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영국 섬에 있는 모든 소와 양을 다 살처분하고 새로 이제 입식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사실은. 이게 인수 공동 전염병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고 사람이 죽는 사건, 사람이 광우병에 걸려서 인간 광우병이죠. 인간 광우병에 걸려서 죽는 사건이 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영국의 소고기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영국의 그 정부 고위층 인사가 그때 이제 실식도 하고 그랬어요. 영국 소고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광우병에 대해서 100% 알려지기 전에 그렇게 하고 그 딸이 광우병에 걸려 죽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소를 동종 사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에게 소를, 돼지에게 돼지를, 닭에게 병아리를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국제 기구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면서 결국은 동종 사료는 금지시켰어요. 렌더링 할 때.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종 간에 이를테면 소에게 닭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진행되고 있죠. 어쨌든 이제는 애니멀 피딩 사료를 먹인 그런 산업으로 전통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산, 소 기르기 혹은 여러분들 신진대사 균열 얘기할 때 경종과 축산, 농사 짓는 것하고 축산, 소나 닭을, 돼지를 키우는 게 분리된 거. 옛날에는 그냥 뭐 벼농사 짓는 거 볏짚으로 아니면 대두박 이런 걸 가지고 소에게 먹이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전문화가 돼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만 키우고 근데 소를 키우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료를 이제 사와야 되고 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료 곡물은 콩과 옥수수. 콩과 옥수수는 어디서?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얘기한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어떤 산업형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대량의 잉여 농산물, 콩과 옥수수가 생산이 됐고 그것들을 굉장히 값싸게 수입해다가 소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나 돼지를 수입해다가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키우기도 하는데 그 어느 고기를 먹어도 일반적으로는 다 사료를 먹는다. 옥수수 이제 돼지를 먹어도 먹이 사슬을 쫓아가면 아이오와산 콩이나 옥수수. 소고기를 먹어도 한우를 먹어도 쫓아가다 보면 사료의 체인으로 본다, 사슬로 본다면 아이오와산 옥수수와 콩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이제 기업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농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적으로 관리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을 카포라고 한다. 제가 경영학은 잘 모르지만 여기 경영학 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 비용을 최소화하고 하여간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고기를 이제 생산해내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이제 가능하면 좁은 면적, 땅값도 다 투자니까 가능하면 좁은 면적에 개체수를 많이 집어넣어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곡물, 더 이상 이제 풀 먹는 소는 없다. 거의 대한민국 일소가 거의 없죠 지금 일하는 소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둬놓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질병이 많이 생기겠죠. 전염병인 것. 누가 한 마리가 어떤 동물 한 마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 독감에 걸리게 되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다 이렇게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나 살충제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뭐 이거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특히 육계, 닭고기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미국의 그 당시만 해도 농대나 축산대, 지금은 이제 생명공학 이렇게 이제 이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도 바뀌었지만 주로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면 Land Grant University라고 해서 미국의 그 모릴법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 주에다가 대개는 한두 군데 정도 주립대학들, 토지를 랜드 그란트, 토지를 부여해서 이제 그런 지역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뉴욕 주립대, 뭐 펜실베니아 주립대 이런 대학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대학들의 농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농대들의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특히 닭을 굉장히 생산성 높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어마어마한 연구들을 하고 그 결과 일종의 사료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 과정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카포가 지배적인 적어도 이제 미국이나 소위 말하면 농업 혹은 고기 육류 수출 국가들은 이제 많이 이런 모델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이건 뭐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 미국의 뭐 타이슨, 카길 이런 큰 기업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농가는 더 이상 농민은 그전 같으면 월급쟁이랑은 다르죠 사실.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농민은 자신의 토지가 있어요. 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작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있었어요. 이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굶더라도 나는 내 땅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내 땅에 내가 심고 싶은 걸 심는다. 그래서 이제 임금 노동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 노동자들과는 달랐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네가 자족적으로 혹은 뭐 자발적으로 뭐 어떤 가축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큰 거대한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회사들이 개 씨앗이 되는 그런 닭 병아리부터 시작해서 사료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개사 닭을 키우는 그뭐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온도라든지 빛이라든지 예를 들면 산란기 같으면 24시간 동안 빛을 밝혀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다 이제 가이드를 주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생산 농가의 어떤 자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실되고 일종의 이제 변형적인 임금 노동자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 이제 모든 가축의 어떤 가공은 처음에 털 뽑기부터 시작돼요. 털 뽑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나 돼지나 닭을 그냥 전체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시골에 전체 돼지 한 마리를 잡는다면 전체를 다 잡아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 먹지만 지금은 뭐 나는 삼겹살, 뭐 나는 뭐 닭다리, 뭐 나는 날개, 뭐 이런 식으로 부위를 먹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공 과정에서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여전히 노동 집약적이에요. 육류 가공 과정의 기계화,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그리고 이제 자동화가 되지 않고 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작업을 위한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그래서
특정 작업, 좀 손이 크게 많이 가는 것은 남성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 한국의 남성 청년들이 이제 이런 호주 축산업, 호주가 소고기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국이니까, 그래서 가공 공장에서 비교적 고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닭을 부위부위로 나누는 이런 작업은 여성 노동력이 주로 필요하고, 굉장히 저임금 여성 노동력이 제공되는 주로 미국 같으면 알칸사라든지 조지아주 이런 지역에서 이제 미국의 육계업이 크게 이렇게 성장했죠. 최초의 공장제 축사는 육계라고 해요. 그래서 브로일러가 육계예요. 고기 육자, 그래서 닭계자, 고기 육계. 사실은 닭은 닭인데, 그죠? 근데 닭을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게 되면서 그 이름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육계와 산란계가 있어요. 육계는 고기용 닭, 그죠? 산란계는 뭘까요? 산란. 그죠? 달걀을 낳는. 평생 동안 달걀만 낳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닭이지만 그 역할은 결국 우리의 음식 소비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재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로 먹는 닭하고 달걀로 먹을 때 그 닭하고는 굉장히 다른 닭으로 이제는 분류가 되고, 처음에 병아리 감별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아리 감별사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병아리 감별. 굉장히 오랫동안 1960년대부터 한국의 병아리 감별사가 이주 노동,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신화인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잘한다. 그리고 눈도 밝다.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 학원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다고 제가 얼핏 기사에 본 것 같아요. 어디 무슨 약간 인간 문화재 같은 분이 그 병아리 감별사가 인터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병아리 감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국의 병아리 감별사들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아니면 전문성을 키워서 미국의 알칸사나 조지아나 이런 데 가서 처음에 부화가 되자마자 그 병아리를 한 1, 2초 만에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감별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여간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놀라운 하여간 기술, 한국인들의 기술이라고 막 이제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암컷이면은 산란용 닭의 경우에는 암컷이면 이제 살생부족,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컷이면 밑에 이런 플라스틱 박스 같은 데다가 던져놓죠. 왜? 나중에 렌더링 갈아서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순간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감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장형 축산 6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부분이죠, 지금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토지공여 대학들, 주립대학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닭 사육의 과학, 브로일러의 과학을 연구를 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고, 사료도 돈이잖아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콩이나 옥수수를 사료로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사료를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하고, 콩, 옥수수, 기타 다양한 이제 그거는 회사들마다 약간 비법이 있어요. 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제 군대 음식이 있는 것처럼 전투 식량이 있는 것처럼 사료도 배합 사료도 그 배합의 비율이라든지 비법이 있는데, 어쨌든 콩과 옥수수 기본으로 하고 어떤 것들을 섞어야 이 닭의 체중을 빨리 늘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의 닭을 어느 시점에서 도축을 해야, 그죠? 이제 계속 마냥 큰 닭이 될 때까지 하게 되면
사료는 많이 들어갔는데 체중은 별로 굵지 않고 그러면 별로 상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옵티멀한 시점, 가장 적절한 시점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의 역할, 연구자들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사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생제, 예방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특히 닭은 소나 돼지에 비해서 전염병이 너무너무 취약해요. 일단 한두 마리가 이렇게 감기나 독감, 저는 AI라고 그러죠. 그 Aviational Influenza라고 하나요? 인플루엔자라고 하나요? 조류 독감 걸리게 되면 그냥 뭐 하여간 몇 시간 만에 그냥 그 양계장 전체가 초토화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항생제 같은 것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게 이제 미국 전역,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세계 닭고기 생산 한 40% 정도가 공장제 생산이라고 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대부분 공장제로 닭을 키우고, 이제 전통 사회 뭐 이제 동남아나 이제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면 옛날식으로 그냥 이제 키우는 집도 많죠. 농가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부수입이기도 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을 몇 마리씩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죠. 요거는 이제 93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받을 때 즈음에 이렇게 퍼블리시가 됐던 글인데요. 대학원 수업 세미나 들으면서 턴페이퍼로 제출했던 거를 좀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하고, 저랑 굉장히 친했던 대학원생 제임스 컬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공동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농촌사회학회들이 꽤 저명한 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실어서, 사실은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뭐 외국 학술지에 이렇게 글 실는 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뭐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지금은 이제 막 여러분들 선생님들 교수들 보면 막 영어로 논문 쓰는 그 프레셔가 굉장하죠. 그래서 막 논문 쓰라고 정신 없으실 거예요, 교수님들이.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때는 그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일담으로 제가 운 좋게 고대사회학과에 94년도에 전임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그렇게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논문이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익숙할 것 같아요. 그죠? 푸디즘, 푸드주의, flexible specialization, 유연적 전문화. 그러니까 산업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전통적인 푸드주의냐 아니면 뭔가 유연노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농산업 발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육계 산업에 관한 연구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논문을 하나 쓰게 되고, 잠깐 뭐 소개를, 또 옛날 논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쭉 여러분 영어 다 잘하니까 미국의 육계 산업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중요한 주장은 이런 자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점점 더 식품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농업의 산업화. 지금 내가 흔히 쓰는 산업형 농업, 뭐 이에 관한 얘기가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익숙한 이제는 굿먼 등의 얘기를 하면서 농산업화에 관한 이론을 쓰는데 two basic processes 얘기했죠. 그 농업의 어떤 자본주의와 굉장히 중요한 두 개념 뭐죠? 뭐 시험 답안에도 쓴 학생들도 많이 있던데, 대체주의와 전유주의. 대체주의, 전유주의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substitution, 그 다음에 이제 appropriation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드랜드, 어디서 좀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프리드랜드. 처음 보는 사람인가요? 중간고사 끝난 지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나요? Manufacturing Green Gold. 그린 골드가 뭐였죠? 양상추였죠.
양배추에서 점수 1점이고 줬던 것 같은데 간에. 채점은 제가 최대한 뭐 여러분들은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최대한 막 그 점수를 주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점수를 막 악착같이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썼으면 이거 오답이지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점수를 주자 이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점수를 줄 수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라고 쓰면 거기서부터 내가 막 한 서너 다리 정도 이렇게 막 해서 이런 생각이니까 점수를 줄 수 있겠지라고 약간 그 부모의 교수의 평가자 입장이라보다는 부모의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렇게 그래서 프리드랜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맨 다운표 보면 전체 상품 체계 분석, 그죠? 상품 체계 분석. 그래서 그 농산물 먹거리의 생산, 프로세싱, 가공, 분배 체계 전체를 분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뭐 이론적 배경이라 논의의 배경에서 이제 미국의 육개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논문이었고요. 그 당시에 자료를 잠깐 그냥 따왔어요. 그래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미국의 육개 산업의 지리적 분포를 시기별로 이제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뭐 태평양 뭐 저기 오키마우튼 지역 이런 지역은 워낙 그 자료가 뭐 별로 육개 산업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 표에 없고, 그래서 이제 남부와 북동부와 중서부는 인디아나 뭐 아이와 이런 주로 곡물이 나는 지역, 그죠? 그래서 이 육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그러니까 중서부 지역에 곡물 생산지로부터 철도를 따라서 사료가 남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육개 산업은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경제 지리학적인 고려를 가지고 남부에 집중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 단가라든지 환경에 대한 규제의 약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저임금 여성 노동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요소인 사료는 다른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철도 미국의 철도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사료는 뭐 썩질 않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곡물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점점 더 1945년도 이후로 지배적으로 한 80% 가까이가 미국의 남부, 조지아, 알칸사 뭐 이런 지역으로 집중되게 되고, 그 이전까지 북동부 지역, 펜실베니아, 뉴욕 이런 지역이 주로 이제 미국의 산업도시 주변에서 양계장들을 해서 비교적 중소규모의 육개를 생산해서 미국의 노동자들, 북동부의 노동자들을 먹였는데, 그게 이 새로운 방식의 이 공장형 축산의 발전에 따라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비용으로 보면 남부에서 닭을 대량으로 키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동북부에 갖다 팔아도 훨씬 양계업자 혹은 육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윤이 많이 남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육계 산업이 주로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육계 산업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1988년에 미국의 농무성에서 이렇게 만든 육계 산업이 도대체 육계라는 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보시면 해처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달걀을 부화시킵니다. 부화. 일단 시작은 씨앗이 중요한 것처럼 일단 병아리 달걀 알이 병아리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해처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브리더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사전에 보면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데 키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닭을 낳을 그러니까 알을 낳을 닭을 얘기해요. 브리더 알을 낳을. 그래서 이 병아리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병아리 감별사가 산란용 닭을 감별을 해서 해처리에서 이쪽으로 보내면 해칭 에그팜 이건 이제 달걀 농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암탉을 가지고 계속 알을 낳도록. 근데 보면 계약 농가도 있고 우리나라에 많은 양계 산란용 양계 하시는 분들은 계약농들이 많아요. 계약농 하림 같은 데는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하림이 아니에요. 한 6개고.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산란 농장, 목장을 운영하도록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피드밀, 사료 공장이 있어요. 사료 공장에서 콩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사료 공부를 공급해주고 그것을 먹고 살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그 병아리 감별해서 이제 병아리를 이제는 달걀용이 아니라 브로일러 칙스라고 되죠, 그죠? 고기용, 육개용 그런 병아리를 닭을 성장시키는 닭 육개 농장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육개 농장도 계약 생산자도 있고 계약 농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에 공장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육개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오와에서 온 옥수수와 콩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 공장에서부터 사료를 받아서 키우는 이제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렌더링 플랜트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 사료, 그러니까 닭이나 돼지나 소의 부산물 이런 것들을 갈아서 배합 사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옥수수 콩뿐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포함시킨 그런 작업을 해주는 렌더링 플랜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밀을 공급해주면 그 사료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육개 닭 농장에서는 살아있는 닭을 라이브 브로일러를 가공 공장에 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축을 하고 일단 숨을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장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부위로 나누고 이런 작업들 이거는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그래서 알칸사나 조지아주의 흑인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저임금을 받으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이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가공된 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용을 위한 가공 이런 걸로 추가 가공을 하는 공장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그 부위를 슈퍼마켓 같은 데 보내서 소비자들이 구입해다가 요리를 해 먹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세싱 하는데 보면 참 가공 공장에서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렌더링 공장으로 보내고 렌더링 공장에서 이제 배합사를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육계 혹은 닭 산업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에 자리 잡게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농무성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효율적인 하나의 체계를 이제 완성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모델들이 사실은 이제 그 크기라든지 혹은 그 정교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혹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모델이 이제 도입돼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맨 상위에 마트에 가서 닭을 사다가 여러분들이 닭도리탕을 닭
볶음해 먹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용으로 된 그런 것을 데펴서 먹든지. 돼지는 대부분의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이고, 돼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100만 돼지 사육 농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2001년도에 약간 8만 농가로 줄었다고 해요. 100만에서 8만 농가로. 100만에서 8만. 그 얘기는 점점 규모화됐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냥 농가들이 돼지를 몇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극소수가 100만에서 8만으로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 어마어마한 농가 수의 감소이고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요거를 뭐 좀 피곤하고 졸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침 타이밍상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세요? 이제 고전이 됐죠, 그죠? 매트릭스를 패러디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꽤 유명한 그 동영상인데요. 공장형 축산에 관한 거니까 잠깐 같이 보도록 하죠. 소리를 좀 최대한 키우죠. 이게 맥시멈을 키워놓은 거예요. 이게 연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이게 사실 소리가 커야지 좋거든요. 꿀꿀꿀 거리는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요 우리 스피커는 최대한 올린 거니? 올리고? 네. 혹시 연결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공대 전문성을 좀 이렇게 발휘해서 도와줄 수 있을 사람 있을까요? 다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이렇게 막 애절하게 도움을 원하는 게 너무 나쁘죠. Here you go, Leo. Leo. Who are you? And how did you know my name? I am Morpheus. And I know a lot about you. Have you heard of the Matrix? The Matrix? Do you want to know what it is? Okay. The Matrix is all around you here. It is the story we tell ourselves about where meat and animal products come from. This family farm is a fantasy. Take the blue pill and stay here in the fantasy. Take the red pill and I'll show you the truth. Okay. Welcome to the real world. Wow! What is this horrible place? This is a factory farm, Leo. Places like this are where most eggs, milk, and meat come from. How did this happen?
I'll show you. In the mid-20th century, greedy agricultural corporations began modifying sustainable family farming to maximize their profits at great cost to both humans and animals. Factory farming was born. Animals are packed as closely together as possible. Most never see sunlight, touch ground, or get fresh air. Many can't even turn around. These cruel conditions cause fights and disease amongst the animals. To fix this, the corporate machine began systematic mutilations, practices such as debeating chickens. And they started adding a constant dosage of antibiotics to their feed just to keep these poor wretches alive. This overuse of antibiotics breeds super strains of resistant disease-causing germs. Every day we get closer to an epidemic that cannot be stopped. Ew! What's that smell? 12 million pounds of excrement. This pollutes the air and groundwater. That's why communities near factory farms often suffer from high levels of related sicknesses. Well, it smells like shh. And what's more, factory farming corporations have been destroying communities and mistreating their workers for decades. Since 1950, over 2 million small hog farms have disappeared. If they continue at this rate, there'll be no real independent family farms left. That is the Matrix, Leo. The lie we tell ourselves about where our food comes from. But it's not too late. There is a resistance. Count me in! So how do we stop the Morpheus? We are going to spread the word, but it's you, the consumer, who has the real power. Don't support the factory farming machine. There's a world of alternatives. In the past 2 years, we've freed over 10 million minds from the Matrix. People are waking up to where their food comes from and are starting to buy healthier, sustainable animal products. You've done well, Leo. You are the one. Checkity. There are many facets of the Matrix yet to be exposed. Come on, we're going in. Wow! This place is great! I love what they've done with the last Leo, I wonder if they Leo, have any Leo. What? Look through the illusion of the Matrix. This is the way most dairy farms used to be. See what's really here. This is a modern-day dairy factory. It can't be called a farm. Most of our milk and cheese come from places like this. Most cows spend their entire lives between here and the milking farm. These unhealthy conditions often make them sick despite daily antibiotics. Their tails are cut off. Get down. These are agents of the Matrix. They're pumping these poor animals with RBGH, an artificial growth hormone that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oth banned. And what's that? The calves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at birth. They're being fed milk replacer that's made in part from cow's blood. Yes, Leo. The dead are fed back to the living. Mad cow disease can be spread by this unnatural profit-driven practice. Are you sure he's the one? So nice of you to join us, Mr. Henderson. My name is Leo!
the one. Forget about me! Stop the dairy factories! They got Morpheus! They put him in the truck! They're driving away! Where are they going? They've got him! What do we do? Hurry! Who am I? Leo! We've got to rescue Morpheus! What? You heard what he said. We've got to shut these factories down. I've got it! We'll rescue Morpheus if you help us stop these dairy factories. There are still small family farms where you can get your dairy. By supporting them, you'll help end the Matrix. Morpheus is in there? This factory, Morpheus, can process 5,000 cows in a single day, all to feed our fast food nation. Beautiful, isn't it? Your own workers are getting injured thanks to your insane need for speed. Profit is the name of the game, Morpheus. Speed has its costs. Meatpacking is the most dangerous job in the nation. But just like you, my friend, our workers are expendable. The line's moving so fast that manure's getting everywhere. Looking for you, testing right onto the meat. What's a little E. coli between friends? Anyway, it's time to say goodbye, Mr. Morpheus. Farewell. Thanks, God. 네, 만화이지만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준 것 같아요. 내가 좀 궁금하고 좀 과학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유예요, 우유. 젖소. 혹시 그 여기 학생들 가운데 전문가 있나요? 왜 젖소는 1년 내내 우유를 이렇게 생산하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생명공학 그런 쪽인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소고기, 수어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낙농제품,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은 젖소로부터 나오고, 젖소는 빼간 이렇게 홀스타이트 이렇게 점박이처럼 돼 있고, 거의 매일이나 굉장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착유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손으로 짜든 아니면 기계로 짜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뭔가 태어날 때부터 젖소로 태어난 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근대적인 과학 이런 것에 의해서 소가 젖소로 이렇게 진화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면서 안 가르쳐주는 그 나쁜, 혹시 알면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 젖소라고 하는 게 정말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의 종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인간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자, 이제 카포를 분류하는 이런 거, 이건 미국의 기준이에요. 미국의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소, 젖소, 돼지, 터키, 미국에서는 터키도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란계, 육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분류에 따라서 몇 마리 정도 되면
공장형 축산으로 보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이고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거는 한국의 축산 농가의 규모는 되게 작아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 하면 뿌띠 공장형 축산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시아적 뭐 이렇게. 왜냐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가 비교적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제한된 공간에서 개체수는 미국형 카푸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그런 소나 돼지나 닭을 가둬놓고 키우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그대로 갖다 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운영 원리나 방식은 한국이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데 갇혀서 교배방, 임신방, 분만방을 수행하고 뭐 수컷의 경우 이런 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보면 고기로서의 돼지가 생존할 수 있도록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프긴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거세도 하고 뭐 송곳니를 절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겪게 되고 생후 뭐 돼지의 수명은 상당히 긴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사료과학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도축을 해서 고기로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축적기 처음에 이제 방열 작업 목을 잘라서 피를 빼고 뭐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금 바쁠 테지만 혹은 뭐 저녁 때 뭐 독서하고 싶다 이럴 거 있을 때 한번 그 전에 한번 제가 추천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 잡식동물의 딜레마. 아주 쉽게 워낙 글을 잘 쓰는 이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아마 UC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미디어 학부 교수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뉴욕 타임즈 매거진, 뉴욕 타임즈 매거진의 기고가로 기고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져서 이 잡식동물 딜레마라는 책을 썼는데 뭐 내용은 그냥 그 PPT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 양반이 일종의 이제 참여 관찰을 한 거예요. 참여 관찰을 이런 공장형 축산에도 가보고 전통적인 어떤 가족농 이런 데도 가보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나무에서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렵 채취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한 인간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아주 그냥 쉽게 재미있게 썼어요. 이 사람의 머릿말을 조금 그냥 이 내용은 그냥 뭐 이제 어떻게 왜냐면 소는 풀을 먹던 동물인데 혹은 풀을 먹는 동물 반추 동물인데 송아지는 소는 억지로 이제 콩과 옥수수 사료를 먹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송아지가 태어나서는 이제 그런 걸 먹고 싶어하지 않겠죠. 엄마 젖을 먹고 싶어하고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풀을 먹고 싶어할 텐데 옥수수와 콩에 익숙해지도록 어떻게 훈육을 시키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으로 이제 부작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책의 이제 서문을 잠깐 공유하고 싶어요. 이 책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와 자연 세계의 가장 중대한 교류 방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자연을 문화로 바꾸고 세계의 육신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탈바꿈시킨다. 농업은 자연 풍경이나 식물계와 동물계의 구성 등 자연 세계를 새롭게 바꾸는 데 있어 인간이 행한 다른 어떤 일보다 큰 역할을 했다. 이제 농업혁명이 있게 되면서 경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음식은 또한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운명과 뿌리 있게 얽힌 다른 수십 가지 종들과 관계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명백히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진화해 왔다. 가축화나 재배 과정을 통해 그들과 우리는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다른 종, 그것이 소건 닭이건 아니면 쌀이건 옥수수건 이제 농업을 통해서 이제 공진화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라서 좀 건너뛰면 산업식품을 생산할 때, 우리가 지금 많이 익숙해져 버린 산업식품을 생산할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런 모든 관계,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 음식과 완전히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닭에서 치킨 너깃에 이르는 길은 이 세상을 망각으로 이끄는 여정과 같다.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만족 면에서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없을 것이다. 망각, 아니 무엇보다 무지가 산업적 음식 사슬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산업적으로 먹는 즐거움, 우리가 뭐 달달한 뭐 과자나 뭐 설탕이나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뭐 공장형 숙사로 만들어진 치킨 너깃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느끼는 그런 산업적으로 먹는 즐거움, 즉 아무것도 모르는 채 먹는 즐거움은 덧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세계에 관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이 산업적 음식 사슬을 기반으로 한 음식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그들의 입맛을 망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책은 먹는 즐거움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알물 통해서 깊어질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제 서문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두께는 꽤 있지만 이 저자가 자신의 참여 관찰, 실제로 이제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쓴 거를 굉장히 쉽고도 재미있게 담담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한번 일독을 권할게요. 이 책이 뭐 워낙 그 유명한 책이어서 워싱턴 포스트 선정 최고의 책, 뭐 뉴욕 타임즈 선정 최고의 책, 캘리포니아 북 어워드, 문화일보 올해의 책, 동아일보 올해의 책, KBS TV 책을 말하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어떤 칭찬을 받은 책이고,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2006년도니까 한 15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좀 낯설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한번 시간 날 때 일독을 권하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이 내용들은 그냥 띄워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